11월 12일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집권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현실 부정 그리고 책임 회피 또 공허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잘못한 것을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검찰은 어제 정경심 교수를 14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자평할 자신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이 정의와 공정 가치의 확산이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홍콩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실탄 발포, 시위대 성폭행 의혹, 그리고 시민들의 부자살 성명 등 홍콩은 최악의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가치를 외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오늘날 홍콩 시민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홍콩 시민의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홍콩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범죄인 송환법입니다. 저는 이 역시 지금 이 북한 주민 관련된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강제로 판문점에 데려간 정황을 보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되는데요.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내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헌법, 국제법, 북한 이탈 주민법 위반입니다. 이 오징어잡이배에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서 배를 소독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각각의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당은 정쟁 운운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는 데 인색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부 곳간을 아껴 쓰자는데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조롱하는 것이 여당입니다. 지금 저야말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든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습니까? 5번 수정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쓸 때까지 쓰자. 이게 지금 여당의 예산 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되는 것입니다.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란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저희 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폄훼합니다. 한마디로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축입니다.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7조 예산안 가져온 것에서 1조 3,87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14조 5천억 삭감,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반드시 국민재산 지키겠습니다.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예산과 함께 법안 심사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문제됐던 유치원 3법의 경우에 지금 꼼수가 또다시 동원되고 있습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이중대 야당 의원을 끼워서 슬쩍 수정안을 지금 끼워 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고 유예 기간을 빼는 그런 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사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치원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참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권과 민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겠다는 법을 기습 수정까지 해가면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임의로 시행령을 고쳐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법안 심의 중인데 시행령 독재를 한 것입니다. 날치기, 꼼수 수정, 시행령 독재, 이 정권의 국회 무력화 3종 세트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시행령 독재를 횡행하는 부분 국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는 국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그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야정 협의체 환영합니다. 저희 청와대랑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작년 합의한 대로 하자고 자꾸 주장하십니다. 작년에는 평화와 정의 모임이라 해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한마디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평화 정의 모임이 비록 이 교섭단체는 깼어도 비교섭단체를 국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5석 이상입니다. 5석 이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번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의당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5석 이상인 비교섭단체 인정되는 비교섭단체는 정의당 한 당입니다. 평화당은 이미 4석밖에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합의한 이후로 이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정당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 사정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석인 평화당까지 합쳐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청와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말로 포장하지 말고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대표라는 것을 존중하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이 맞지. 이런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야정 협의체 환영하는데 국회의 사정 변경을 이해하시고 국회가 정말 원활하게 국정 운영에 뒷받침도 되고 견제도 될 수 있게 한다면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교섭단체 합의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콩 경찰의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실탄 조준 사격이 전 세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선원 2명을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서 강제 북송한 이런 반인권적 행위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은 행위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 국민 염장 지르는데 이 정권의 모든 스피커가 총동원된 날이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수보회의라는 걸 통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정상화했고 정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켰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 가슴에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과는 확실히 전혀 다른 인식체계, 사고체계를 가진 아주 특이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대로라면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태평성대 대한민국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분열돼 있고 불안해하면서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 도대체 이 세상 정의가 아닌 그런 무슨 정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국민이 공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조국 같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이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겠다. 끝까지 국민과 싸워보겠다라는 도전 선언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부총리는 경기 하강은 단기 문제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2.3% 이상 달성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내년엔 좋아진다, 내년엔 회복된다, 이 얘기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몇 번을 더 속이다가 들통이 나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이 낫 두껍기가 악어 가죽보다 더한 이런 경제부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대통령의 그 부총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졌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 조국 사태로 교육 불공정 문제로 온 국민이 정말 분노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 자사고 특목고 사태로 인해서 위헌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또 이 좌파 편향 교육에 시달리다가 우리 드디어 아이들이 저항에 나선 이런 상황 완전히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는 이런 교육부 장관,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부 장관입니까? 거기다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라고 하는, 곳간이 텅텅 빈 줄도 모르고 쌓아두면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국민들은 남은 2년 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주기 바랍니다. 네, 임기가 절반 지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기소 내용을 보면서도 공정을 또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대통령 언어 중에 가장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공정이란 말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시선을 끕니다.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고 자존심이 손상했는지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명예 회복이 우선 급선무인 그런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붙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일로 검찰 개혁이 지연될까 이렇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비리를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검찰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의 임기가 절반 지나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았느냐고 좌절해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 듣는 정부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이제 이동식 발사대에서는 ICBM을 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측 전문가도 이제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 정권이 너무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왜곡되게 보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당시 선조 임금은 일본의 조선통신사로 황용길과 김성일, 서인과 동인 대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당시 일본은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인 대표 황용길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방 일본의 상황을 봐니 금방이라도 조선으로 쳐들어올 것으로 병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황용길을 말했습니다. 곧 조선으로 쳐들어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인 대표 김성일은 그러한 징조가 있는 걸 보지 못했다. 풍신수길의 행동은 허세에 가득 찼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이듬해 임진왜란을 겪었고 우리 조선은 정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임진왜란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의 청와대의 인식을 봅니다.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되새겨 봅니다.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추방 결정은 통일부, 국정원을 제치고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이들의 신병 처리에 대한 결론은커녕 합동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국정원 등은 송환 전날 저녁에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추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하니 JS 중령이 청와대에 보낸 문자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강제 북송될 것이란 사실을 몰랐으며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의식해서 입에 물릴 재갈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한미인권단체 21곳이 인권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확실한 죽음으로 보내는 행위라며 규탄까지 했겠습니까? 청와대는 중대 범죄를 이유로 북한 선원을 강제 추방했다고 하지만 국민 안전을 이유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북한 눈치를 보며 귀순자를 외국인으로 둔갑시켜 자발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사법 관할권을 포기하고 UN 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이들을 북한에 가서 고문받고 죽으라며 사지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번 강제 추방 사건을 보면 정부에 의해서 은폐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송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언론 및 미디어 장악 끝판왕 김창룡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임기 후반기 시작을 역시 막장 인사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수석회의에서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은행이 다르니 권위가 설 리가 없습니다. 국정 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편을 잡으러 왔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가짜뉴스 대책 전문가라며 언론 장악 김창룡 교수까지 데리고 왔으니 남은 일은 언론과 미디어의 완전한 장악뿐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강제로 낙마시키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이 삼척 동자까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 예산에 가짜뉴스 팩트체크 센터 설립, 구축 예산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끼워 넣은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독재 국가의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에 권한과 예산을 몰아주고 언론 홍위병이 설친다면 이 땅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KBS 공영방송은 낯뜨거운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 실패, 안보 실패, 외교 실패 등 국가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감성팔이나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충성맹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북조선 TV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수신료 분리 징수 청와대 민원도 20만을 돌파했겠습니까? 이 모든 게 KBS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당의 예산 심사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심사를 시작한 이후 가방위 예산 소위에서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이상민 가방위 예결소위원장은 한 건의 감액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정당한 지적과 합리적 제안에도 의견을 묵살하거나 회피하면서 예산 심사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인 예산 심사권을 아예 포기한 셈입니다. 국민의 대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패싱하고 싶으면 본인부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 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전기세 중에서 필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월 200kW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월 4,000원 한도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 전체 49%의 혜택을 받고 총 할인 금액은 3,96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광화하고 넙치하고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른쪽 주머니 돈 빼서 왼쪽 주머니 넣을 바에야 뭐 하려고 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난 여름에 그렇게 돈을 그렇게 깎아줬다면 한전에서 그대로 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자기 돈으로 하는 걸로 해야지. 그럼 깎아줬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에서 돈 또 보전해주면 누가 그 자리에 안 있겠습니까? 이거는 경영도 잘못이지만 보전해 준 것도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전기세요.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7, 8월 전기요금 할인제,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한전은 전기세 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7, 8월
1,541만 가구에서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원에서 1,142원까지 깎아주면서 매년 2,536억 원에서 2,847억 원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은 한전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깎아주지 말든지 깎아주려면 한전의 돈으로 깎아주든지 국민의 세금을 보존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주머니 꺼내서 왼쪽 주머니 넣지 마십시오. 광어나 넙치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시대 한반도 정치인으로서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해상기순 북한 주민 강제 북송 누출 사건이다. 강제로 주민을 보내려다가 들통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 북한 주민을 해상에서 강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납포해서 예인할 때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을 좀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참은 이미 밝힌 대로 10월 31일에 NLL 205km 지점에서 수상한 배의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작전을 진행시켰습니다. 11월 2일에 북한 해당 선박이 남쪽으로 38km까지 남행을 하고 동쪽으로 한 90km 이격된 지점입니다. 이까지 왔을 때 우리가 경고방송,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두 차례 경고 사격을 뚫고 남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포 예인에서 동해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북측에서 보면은 도주랐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봤을 때는 총탄을 무릅쓰고 넘어온 의거 기순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언론과 정부가 자꾸 도주하는 용어는 북측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넘어올 때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 남측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대한민국 이탈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또 헌법상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법의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는 북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법에서 이탈 주민에게 드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정착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경제적 혜택을,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제외하는 대상으로서 범법자라든지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에 북에서 왔지만 그런 해당이 돼서 137명이 북한 이탈 주민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기는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온 두 분과 남쪽에 범행을 계획하고 온 사람 또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돌려보냈다. 통일부가 애초에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통일부는 아예 보호 대상 검토 대상조차도 아니었다고 또 발을 한 발 뺍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성격을 규정한 대로 우리 헌법을 위반했고 북한 이탈 주민법을 위반했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조사하다 안 되면 21대 국회라 조사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11월 8일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해당 선박을 오징어 선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북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의 혐의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도 북으로 돌려보내게 한 결정 자체도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외교통상에서 그 이후에 예인 납포 이후에 진실도 차츰차츰 규명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용 안보실장에게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초미의 감시사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초미의 감시사인데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풀어갈 사안이고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합참의장, 미국 대통령, 미국 차관보 이런 분들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심지어 네퍼 한국 대사관에 오래 근무했죠. 대리대사 오래 네퍼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가 종결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미국의 이런 정책 결정자들의 얘기를 마이동풍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 대통령, 안보실장님, 대통령 제대로 바로 보좌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히려 바로 보고하고 보좌할 자신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당장 물러나셔요. 이상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안보실장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걱정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러나도 여러 번 물러나야 될 그런 뭐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 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